안녕하세요. 네,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윤혜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에 관한 얘기예요. 어려우시죠? 웬 영어가 이렇게 많나. 간단해요. 프로페셔널한 나의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이야기. 요즘 소통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의 단어의 소통.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65일 동안 24시간 나에게 장착되어 있는 나의 이미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도구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건데요. 특정한 상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드다. 제가 지금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우리에겐 지금 입고 계신 옷, 들고 계신 핸드폰,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어느 모 그룹에서 지었다면 그 아파트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평당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디자인이고 같은 기능이 있는데도 모 브랜드의 핸드폰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브랜드가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에게 브랜드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커피가 있어요. 한 잔의 커피. 커피들 좋아하시죠? 네. 저는 모 브랜드의 커피를 늘 즐겨 마시는데 굉장히 써서 약간 각성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비싸요. 다른 브랜드보다 굉장히 비싸요. 아마 다른 타 브랜드보다 한 500원 정도가 아메리카노 가격이 비싼 커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커피만 고집해서 먹고 있을까? 입이 중독이 돼서? 그런 것보다 이 브랜드의 커피는 그 뉴욕의 모 드라마에서 어떤 여자가 그 캐리 무엄머라는 그 여인이 들고 뉴욕 한거리를 쫙 커리우먼 같은, 내가 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뉴욕에 있는 커리우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상상력에 동반된 작용이더라고요. 똑같은 커피를 100원 주고 사 먹을 수도 있고 200원 주고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브랜드의 커피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브랜드가 주는 효과나 이미지의 어떤 차원들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브랜드가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진정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름 석자가 있으세요. 그죠? 이게 바로 내 브랜드의 네이밍이에요. 그러면 모 커피숍에 커피를 뽑았다. 그러면 예쁜 커피잔에 넣겠죠? 어디 브랜드가 딱 박힌 커피잔. 그러면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이란 어디가 꽉 박힌 그 브랜드 네이밍이 앞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나에게 브랜드가 있다. 나의 이름 석자에 알맞는 브랜드가 있다. 나는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윤혜미다. 이미지 스타일리스트를 하는 나의 브랜드 네이밍은 윤혜미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내 외모에 장착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이 들어서 뭐 외모를 갖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뻐 보이는 게 다야? 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시겠죠. 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내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스널 브랜드의 기능을 한번 짚어볼까요? 내 브랜드의 가치 평가 기준이 되는 윤혜미라는 이름이 내 브랜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만드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얘기하다가 왜 퍼스널 브랜드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걸까? 사람을 마케팅적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타일리스트로 KBS에서 18년 정도 업무를 지속시켰어요.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며주는데 10만 원이 못 되는 돈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컨설팅 해주는데 기백만 원이 넘는 가격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실력만 좋아서? 물론 실력이 뒷받침돼야죠. 그렇지만 이 실력이 뒷받침되고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쪽의 전문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책을 써서 펼치고요.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짓는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OUN TV 특강에 테마 특강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브랜드 작업을 열심히 스타일리스트로 계속 일한 기간을 빼면 한 3년 정도 브랜드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인식되는 거 퍼스널 브랜드의 기능이란 우선적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고요. 주위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지금 제가 10만 원에서 기백만 원 받는다니까 관심이 확 오시죠? 네. 결정 권위와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경제사회의 논리에 비하면 그래? 10만 원 받다가 요즘 기백만 원 받아? 사회협력과 관계를 구축시킨다. 그리고 리더십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수입의 증대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거죠. 여러 사람하고 친근하게 하고 많이 사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앞에 나가면 집중받고 싶고 이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에요. 똑같이 일을 해서 1시간을 일을 해도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빙의 달인? 그 사람은 페이먼트가 조금 더 높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해? 바로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나의 브랜드 개념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했을 때 스타일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18년 전?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유네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스타일리스트라는 명칭 자체도 제가 만들어낸 명칭이에요. 이미지를 스타일링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라는 명칭은 불과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대학에서 전공 과목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지도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 18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TV를 켜면 TV 매체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많죠. 예. TV, SBS, MBC 해서 지금 이 방송통신대학의 방송 매체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여 년 만에 이렇게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트랜스미디어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손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페이스북, SNS까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논점들이나 관점들이 예전에는 그냥 모방송국 한 3개 그리고 지면 한 4-5개 총 해봐야 10개가 안 되는 그 매체에서 오늘 사건이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어딜 가셨습니다 하면 갔나 보다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요번에 그 영국 순방 갔죠? 그걸 놓고 영국 순방을 갔는데 거기서 국빈 대접을 어떻게 했다더라, 옷을 뭐 입었대더라, 그 사람은 왜 그랬대더라,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대더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논평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보도 매체가 방송으로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SNS,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막 올려서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 미디어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원해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신속 정확한 정보들을 마구 흡수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노는 시기가 되게 된 거 10개에서 벌써 100개의 매체가 넘게 이 매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여기서 우리가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스티븐 잡스 생각해 보세요. 스티븐 잡스 하면 떠오르는 거. 컴퓨터, 아이폰, 갑부. 네. 스티븐 잡스가 얼마 전에 작고했잖아요. 퍼스널 브랜드의 개념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작고하고 나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 핸드폰을 더 탁월하게 생각하고요. 죽고 나서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아이폰의 시대는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한 사람이 조직보다 더 큰 이름값을 누릴 정도로 굉장히 브랜드 네이밍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브랜드 네이밍의 아이덴티티가 모습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까만색 반절 목폴라티 늘 입고 다니잖아요. 스티븐 잡스 그 회고록이나 자기 자서전에 보면 철학적 사상을 그 까만색 목폴라 니트로 입고 다녀요. 니트 의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캐주얼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니트 의류가 어디서 생겨났냐면요. 그 옛날에 그 배, 어부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참 슬픈 얘기예요. 어망을 만드는 그 기술로 시작해서 실을 떠서 자기 남편에게 입혀서 내보냈던 의류가 니트 의류예요. 아내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옷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니트 의류에 보면 뭐 이렇게 뭐 격자 무늬도 있고 뭐 다른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죠. 그리고 입자마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의류, 지금도 많이들 입으셨는데 이 무늬를 독특하게 나만의 무늬로 만들었대요. 왜? 풍랑 쳐서 남편이 일 갔다가 죽으면 그 옷이 떠서 나한테 오면 아, 내 남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만의 아이덴티티를 넣었던 게 니트 의류의 역사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스티븐 잡스의 까만색 폴라 니트는 편안함을 주는 도구일 수도 있겠고 자기 철학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감싸 안는 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자기 표식이기도 했겠죠. 밑에 하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입었죠? 청바지. 청바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응? 맞습니다. 그 200년 역사의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금캐다, 광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님이라고 굉장히 딱딱하고 질기고 뭐 빨아도 안 빨아도 되고 그리고 색깔도 전혀 안 변하고 이런 작업복에서 왔던 게 바로 청바지예요. 그래서 청바지는 나이 든 사람이 입자마자 젊어지는 아이템. 왜? 활동할 수 있다. 나는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편안하고 늘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스티브 잡스의 청바지는 그렇다면 젊음을 표시하는 거고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한 거죠. 운동화는 뉴발란스 브랜드를 한 1998년 아이맥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까지 쭉 한 번 가죽신으로 바꿔 신고 그 다음부터는 그 운동화만 신었어요. 이 브랜드는 미국의 티네이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왜? 나는 늙어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리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젊은 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의 소통의 도구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늘 장착하고 아주 전략적 PP를 선보였던 그 전까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트, 양복 딱 갖춰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나와서 말하는 게 PT였어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 이후로 이 캐릭터를 따라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밖으로 겉모양으로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 뭐라고요? 내 이름 3개. 네. 거기에 나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만이 내가 내 스스로만이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브랜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전적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접니다. 네,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오른쪽 왼쪽을 구별을 잘못해서 제가 1번이라고 하고요. 2번, 3번의 그림입니다. 2번의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필, 명확한 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의 그림이 같은 경우는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필, 전체적인 스타일과 이미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 첫인상, 여자들 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한다 그러죠. 몇 초쯤 걸리실까요? 3초? 3초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 생각이 많으신 분. 네.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학술적으로는 0.1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첫인상을 구분하는데 0.01초에서 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남자들은 명확한 인상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 사진으로 페이스북 친구 2,500명 모았어요.
거의 30대에서 60대의 남성들로만. 페이스북 원래 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뻤던 거예요. 결론 하나로 내죠. 예쁘다, 그렇지 않다. 보고 예쁘다, 그렇지 않다. 아, 예쁘다, 클릭, 친구 신청, 그렇지 않다, 무시. 저 사진으로 2,500명을 모으고 나서 아무 개념 없이 나 정말 예쁜 프로필을 갖고 싶어. 그래서 책을 내면서 제가 프로필 작업을 했어요. 3번의 사진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마네킹이 있죠? 그리고 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죠.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찍었어요. 아, 마네킹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세요. 해서 저 사진을 딱 걸었더니 그 다음엔 친구 신청이 안 들어와요. 왜냐?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서는 뭐 디자이너인가? 옷에 관련된 일을 하나?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만 할 뿐 예쁜지 아닌지는 안 보이는 사진이었던 거죠. 이러면서 친구 신청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여자분들만 2~3명씩 들어와요. 이게 바로 여자와 남자가 첫인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주 극명하게 0.1초 만에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예쁘다 그렇지 않다를 평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곰곰이 뜯어보면서 이 사람이 여긴 이거 했으니까 저건 저거 했을까? 이야기를 찾고 스토리를 생각하는 여자의 느낌까지. 여기에 첫인상 법칙을 또 하나로 들어가 보면요. 어디에 살았는지,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짧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트를 말끔히 빼입은 남자한테 호감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댄디하게 신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호감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군가 봤을 때 예쁘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호감이다 비호감이다를 결정하는 시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호감.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호감이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이다.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면접 때 비호감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그러면 취업 자리를 구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직을 했어. 그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좀 나와봐라. 직장 생활에서 그런데 좀 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비호감을 호감으로 다시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0.1초에서 3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호감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비호감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그걸 다시 호감으로 돌리는데 꾸준히 들어야 되는 시간이 7개월에서 8개월. 꾸준히. 시간이 돈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소개팅하고도 마찬가지죠. 여자들 이렇게 보고 한 1분 30초 동안 요목조목 따져봐요. 핸드폰을 뒤집어 놨는지 엎어놨는지부터 차키가 뭔지, 게다가 앉아서 물을 나한테 따라주는지 안 따라주는지, 흰 양말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여자들.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비호감과 호감이라는 선이 나중에 그걸 되돌리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법칙을 한번 논해볼게요. 호감형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조건. 신체적 매력.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 매력 뭐죠? 예쁘다 그렇지 않다. 괜찮네. 한 번 더 보고 싶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이미지, 내 모습 그 자체에서 잘생겼으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제가 모 방송국의 그 여자 남자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봐요. 이게 첫 번째 호감에서는 무조건 외모가 잘난 사람이 승부를 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락 선택 때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성격이 좋은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 매력 때문에 내가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격을 좋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과 나의 사소한 공통점.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는데요. 여기는 해화동이고 뭐 연극을 보러 오셨을 수도 있겠고,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저 보통 이제 첫째 자리 가면 무슨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인사하고 뭐 좋아하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취미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동네 사는지. 그래서 사돈의 팔촌이라도 얘하고 같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우리 이모의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 동년배시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 세 번째, 칭찬.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불이 꺼졌을 때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처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비주얼이 강하게 멋지신 분들하고 만나 뵙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참 잘생기시고 멋있으시네요. 칭찬. 모 로비스트와 한 자리를 했대요. 희대를 풍미하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랑 소개팅을 끝내고 나오는 남자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스펙을 자랑하는 여자가 2시간 내내 자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나라 아니라 내가 무슨 세계 전쟁을 일으켜도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정말 맨날 칭찬받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칭찬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컨설팅 방법에 이런 거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 대표들 컨설팅을 할 때 꼭 비서진하고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분한테 아이덴티티와 직업적 타겟과 이런 것들이 맞는 의상을 착장을 해드리면 그 다음 과정은 비서분들이 해결해 줘요. 어떻게? 오늘 대표님 핑크색 타이가 참 좋으시네요 하고 아침에 한마디씩 던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침 스케줄부터 굉장히 밝아지고요. 그 칭찬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한 타이를 찾게 되고 그거보다 더 나의 전략적인 포인트를 찾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사람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칭찬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접촉. 만나면 악수들 하시잖아요. 하나마나한 악수가 있어요. 여자랑 남자랑 악수를 시키면요.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내밀어 주시면 좋은데 쑥스러우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악수를 내밀었다가 하자고 말까 이렇게 하다가 슬쩍 잡는 악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단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악수, 이 접촉이 주는 서로의 호감도가 얼마나 큰 거냐면 악수는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악수. 이것도 서부 개척시대 그 권총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난 당신을 쏠 마음이 없어요 라는 뜻에서 오른손을 꺼내서 손을 잡았던 게 유래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첫 인사를 나눌 때 하는 접촉의 포인트인데 요 손아귀를 지금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악수하실 때 손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뻗기는 했는데 잡지는 않고 이렇게 내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접촉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하나마나한 악수. 그리고 보통 악수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게 내 손에 땀나 있으면 부끄럽죠. 그렇다고 쥐지 않고 내밀기만 하고 살짝 터치할 때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으면 모를 것을 나한테 약간 밍숭맹숭한가? 성의 없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악수라면 너무 세게 쥐시는 건 안 되겠지만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한 번 쥐고 쉐이킹 한 번. 너무 꽉 붙잡고 계시지도 말고요. 네, 여기까지가 신체적 매력, 그리고 공통점, 그리고 칭찬, 그리고 접촉.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은 나의 호감형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신체적 매력에서 주는 호감과 비호감의 선. 지금 차트를 쭉 보시면요. 호감, 비호감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나오는 형용사가 따스한 이미지, 맨 끝으로 가시면 신뢰를 주는 이미지, 그리고 비호감, 차가운 이미지, 맨 끝으로 가시면 불신의 이미지까지 가요. 그러면 내가 동안으로 보이면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야? 내가 노안으로 보이면 비호감이란 얘기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요즘 동안 너무 많이들 극성이죠. 어디 뭐 하면 뭐 최강 동안이네, 누구 뭐 하면은 뭐 공항 패션에 누가 떴는데 뭐 마흔이 저렇게 보일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동안에 집착하는 걸까요? 도대체 젊어 보이는 게 뭐길래?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 보세요. 1세부터 100세까지 살아요. 옛날엔 60 정도의 환갑잔치를 하고 조금 있다 생을 마감해서 우리가 20살까지는 20살까지는 부모님 품에서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한 30살, 40살 때는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는 게 60 정도, 오래 살면 70, 80 정도. 그런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어진 수명을 내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요즘 그렇게 동안. 그러면 동안의 주 포인트는 활동적이어야 보인다는 거죠. 동안이 그냥 마냥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이는 그런 동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느냐 하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더 잽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죠. 살이 찐 거보다는 조금 날씬한 게 그래도 뭐 물컵이라도 빨리 갖다 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다이어트에, 그리고 건강에, 그리고 동안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감과 비호감 중에서 불신으로 가시면, 이래서 비호감선을 가면 호감선으로 가는데 7,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일을 맡겨야 되는데 저 사람 좀 한 번 더 보고 싶네. 매력점이 있어서, 그리고 신뢰감이 있어서 또 한 번 일을 함께 해보고 싶네. 이런 정도 포인트. 제프리 페퍼라는 미국의 학자가 권력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권력의 기술이라는 책에 주된 그 포인트가 기억된다, 그렇다면 선택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무심코 명함을 주고받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생기고 호감형 인상이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 많죠. 동네 앞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치통이 너무 심해요. 아우 이거 어떡하지 내일 병원 가야겠네. 모르는 사람 병원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 병원 가는 게 좋고, 문득 떠올라요. 내가 그때 어느 자리에서 봤던 치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참 괜찮았는데 전화해볼까? 그러고 찾아가게 되는 거. 첫인상이 호감으로 기억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선택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 그 손님을 조율할 수 있는 권력의 포인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냥 무심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그리고 뭐 오늘 추우니까 머플러 두르고 오늘 더우니까 민소매 입고 하던 나의 복장이나 나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나의 화장, 그리고 나의 안경테, 이런 것들이 날 기억되고 선택되고 권력의 최우선점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진 않으세요? 보통 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다들 제 이미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더 궁금하시죠? 지금 내 이미지는 어떻고 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외모 바꾸자고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뭐예요? 살 빼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내 이미지가 안 좋은 건 뚱뚱해서야. 55kg밖에 안 나갔는데 49kg쯤 나갔으면 좋겠어. 여자들 평생의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살 빼야겠다.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중년 되면 배 나오죠. 이 배 때문에 말이야. 자기 이미지는 다 배에서 조율하는 줄 알아요. 이 배 때문에 배바지 입게 되고 말이야. 살 빼야겠어. 막 운동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형. 얼굴 고치고 싶죠. 눈이 좀만 컸어도 나는 호감형으로 예뻐질 수 있는데, 게다가 남성분들 중년 되면요, 눈 밑에 지방부터 시작해서 머리, 두피, 탈모 이런 것들 다 새로 좀 요즘 많이 기술이 좋아졌다는데 하고 싶으시죠? 세 번째, 또 살 빼는 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성형도 안 되겠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 옷 사러 가야죠. 옷장문 보면 옷이 입다 죽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옷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그러면 정말 살을 빼고 성형을 하고 쇼핑을 해야지만이 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법칙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밸런스 맞추기. 여러분들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이미지의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70, 80%? 똑똑하셔라. 70%.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아까 제가 1번, 2번, 3번입니다 했을 때 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물로 보시니까 동일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시죠? 머리가 길었을 때 그리고 짧았을 때 물론 세월도 좀 흘렀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짧았을 때 드는 느낌과 길었을 때 드는 느낌은 전혀 다르고요. 남성분들 이마를 내려놓는 것과 올려놓는 건 전혀 달라요. 어떤 느낌을 주시냐면요. 성공하려면 이마를 밝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눈, 미간 사이 요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앞머리를 내렸던 것보다 앞머리를 올리게 되면 앞머리 내린 사람들은 지금 많이들 앞머리 내려와 있는데요. 말을 할 때 입 주변으로 시선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앞머리를 제가 살신석인해서 살짝 올려볼까요? 살짝 드러내니까 눈 있는 데로 가죠. 근데 저는 왜 머리를 내렸을까요? 어려 보이려고? 아닙니다. 저는 왜 머리를 내렸냐면 제 눈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호전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눈빛을 보일까봐 살짝 내려놓으면 입 주변과 코 근처로 가서 이미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차원이라. 앞머리 내려놓으셨다면 내가 왜 앞머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내 얼굴의 균형점은 어디인지 그러면 내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하는 거. 제가 클라이언트 만나면 보통 2, 3개월, 2주에서 한 달까지 길게 잡을 때 그 다음 미팅을 잡을 때가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스케줄을 못 가기 때문에 길러가지고 오세요. 해서 한 달 후에 머리가 충분히 자랐을 때 그럴 때 커팅 시작하고 헤어스타일 변해놓으면요. 옷 입는 매무새가 달라지세요. 내 이미지에 70%를 차지하는 게 헤어스타일이다. 그리고 균형을 맞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에 저는 각이 많나요? 아니면 동그라미가 많나요? 각이 많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웨이브를 많이 줬어요.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작용이고요. 여러분들 자기 얼굴이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달걀형이라고 생각하신다. 몇 % 안 돼요. 아주 호남형이라도 그 한국 사람들은 달걀형이 되기가 힘든 게 턱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마를 다 드러내고 얼굴을 딱 보면 사각형이에요. 근데 안경테 사각형들 많이 쓰시죠? 그러면 사각에 사각을 더하면 더 사각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경은 동그란 안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얼굴을 갸름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안경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를 너무 많이 변질시킬 수 있는 여성분들 얼굴의 균형 맞추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눈썹 그리기. 눈썹 그리기는 메이크업의 몇 %쯤 차지할까요? 50%. 너무 많이 쓰셨다. 50%. 왜냐면요. 얼굴은 피부톤이잖아요. 거기에 그 까맣게 양옆으로 작대기를 그리고 있는 건 눈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썹을 어느 정도 두께에 어느 정도 색깔에 이것만 잘 맞춰놔도 동안형 얼굴로 거듭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눈두덩이를 좀 좁게 보이고 통통하게 보이게 하려면 눈썹을 좀 두껍고 일자 눈썹으로 그리시면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엄마들 그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문신. 이게 주는 색깔이 그 회색이에요. 내 머리카락은 갈색인데 왜 눈썹은 회색일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포인트가 더 치우치게 돼요. 그럼 눈이 안 보이고 눈썹으로 시선을 뺏기죠. 그래서 눈썹은 머리 색깔하고 동일한 색깔일 것이며 일자에 네모나게 조금 더 두껍게 그려주시면 지금 얼굴의 포인트보다 3살 정도 장담하건대 어려져요. 이게 균형 맞추기, 얼굴의 균형 맞추기, 앞머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어디로 시선을 뺏길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눈썹, 안경 이런 것들이 내 얼굴을 균형을 어떻게 깨트리고 있는지
의상의 균형 맞추기에서 제가 남성분들 그 수트 스타일, 여기 수트들 많이 입으시죠? 알고 입느냐 모르고 입느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별점을 두는데, 지금 여성 복장도 남성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트 하나로 됐다는 건데요. 어깨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인데, V존, 어깨끝부터 이 허리선까지를 제가 V존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수트 입으셨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에 V존에 넥타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셔츠, 그리고 소매 끝에 요만큼씩 나와 있는 거. 이게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차려입은 듯 보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수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입고 있는 양복, 양식이잖아요. 한복을 외국인이 자 입고 나오세요 하고 들여보냈는데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고름을 메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드세요? 고쳐주고 싶으시겠죠?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국의 복식이기 때문에 잘못 입게 되면 외국인들 눈에 보일 때는 고쳐주고 싶은 틀이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거, 왜 팔을 이렇게 길게 입어요? 왜 이렇게 박스로 입어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왜 밑에가 이렇게 너블너블하게 크죠?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지 사이즈를 3cm만 줄이고요. 보통 신사복 바지 제가 체크해드리면 보면 한 5cm 이상을 줄여야 앞에 앞섭이 칼날처럼 보여요. 키 커 보이고 싶고 단단해 보이고 싶으시면 앞섭 칼날이 발등 끝에 딱 머물게 일직선을 그리게 입으셔야지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어깨선과 V존과 이 소매 끝에 1cm씩 나오는 거, 이건 예의의 한 유예요. 그럼 셔츠가 1cm가 나와야 되면 반팔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예의에 어긋난 거라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안 나온다. 그러면 셔츠는 그 안에 속옷에서 유래돼서요. 남성분들 생각하시면 자켓은 특별한 때가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집이 아니라면 벗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의, 이거는 지켜줘야 될 예의. 속옷 하나, 셔츠 하나 입고 있다는 건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에서 균형 맞추기는 볼륨 살리기. 앞머리, 머리에 딱 붙게 연출하시면 볼륨 죽어서, 그 신체는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의상을 입으실 때, 그리고 어떤 연출을 하실 때 셔츠킷을 걷는 거 하나도 내 몸의 볼륨을 살려주는 거고요. 앞머리 포인트를 머리에 딱 맞게 하지 않고 약간 띄우는 것도 볼륨을 살려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성의 S라인을 남성들은 굉장히 바라죠. 남성에게도 Y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틀, 뒤태부터 라인은 다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영화 행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행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웅이에요. 무슨 막 기차가 폭파되면 막 그 기차 들어가지고 사람들 구해내고 그래요. 근데 이 영웅은 맨날 욕을 먹어요. 왜?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막 그 흑인 빈민가에 있는 흑인처럼 아무렇게나 하고 가서 술 막 먹다가 갑자기 일 터지면 가가지고 구해주는데, 이 구하는 사람만 생각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욕설도 던지고 실컷 구해줬는데 욕먹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배역 중에 어떤 한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기차 이렇게 충돌할 때 구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행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좋은 일은 다 해주는데 욕은 혼자 먹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유니폼을 맞춰줘요. 가죽으로 된 유니폼을 딱, 너 이제 사람을 구하러 갈 때는 이 가죽 옷을 입어라. 그리고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구하고 났으면 굿잡, 요것만 하고 와라. 강의 전에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어떤 분도 계셨어요. 굿잡, 요것만 하고 와라. 그래서 또 회자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 많은 처리사에서 슈퍼 히어로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이다. 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서울대 나온 거, 뭐 대학원, 석사, 박사, 자격증 여기다 이렇게 둘러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첫인사에 저는 박사학위를 가진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잖아요. 그럼 지적으로 보이는 포인트를 내 몸에 치장을 했는지.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지적으로 보이는 포인트. 남을 배려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포인트 중에 요즘 남성분들 많이 하고 다니는 여기 행커칩. 행커칩은 리얼 행커칩, 그러니까 손수건이에요. 꺼내서 여자의 무릎 위에다가 덮어줄 수도 있고요. 물을 떨어뜨리면 물을 닦아줄 수도 있는 매너, 배려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짜로 붙어있는 행커칩은 가짜 매너죠, 가짜 매너. 내 매너는 다 뻥이었어. 가짜 매너. 그러면 안 해주시는 게. 행커칩이 가짜로 붙어있다? 그럼 떼내시고요. 정말 내 와이프가 다려준 손수건 직접 꽂고 다니시다가 꺼내서 닦아주시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내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 중에 하나.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커칩 하는 거. 그럼 여자들이 진주귀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여성스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진주는 어디서 왔나요?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숙성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성스러워 보인다, 참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은 좋은데 안경 끼고 다녀요. 왜? 지적이어 보이려고. 이런 것도 지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명함 지갑과 수첩, 만년필 요 세 가지 아이템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비즈니스 매너예요. 왜? 말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경청이거든요. 그런데 필기구를 준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다는 건 경청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퀄러티 경청. 그렇다면 수첩과 만년필은 산뜻하고 좋은 거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도 메시지 던지기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무심코 명함을요 지갑 안에다 넣고 다니실 때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갑 안에서 돈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명함 꺼내서 주실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돈과 명예를 함께 동일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돈과 명예는 굉장히 떨어진 거잖아요. 나의 이름, 퍼스널 브랜드, 내 이름 석자, 이 이름 석자가 담겨 있는 내 명함을,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하는 이 명함을 돈 옆에다가 같이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명함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안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의 품격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의상의 메시지 담기 중에 또 하나가 그 넥타이, 남성분들 많이들 하시죠? 색깔, 붉은색 타이, 리더십, 주가 상승. 어느 자리에 내가 강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자켓. TV 토론회를 보시면요, 사회자가 하지 않는 색깔이 이 붉은색 타이예요. 왜? 사회자는 저 사람을 모셔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떠야 되는데 내가 주인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주인공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오바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맸던 타이, 빨간색 타이. 그리고 잔잔한 네이비색 물방울 타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기 얼굴을 가장 신뢰도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트라이프 타이하고도 비슷해요. 남색, 그리고 광택 있는 하늘색 타이. 하늘색은요, 우리나라 남자들한테요, 무슨 색 좋아해요? 무슨 색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고 물어보면 거의 90%가 남색, 곤색이요, 파란색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SBS, MBC, KBS 해서 뒤에 뉴스 백그라운드 색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 블루톤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갈색 얼굴하고요, 까만색 모발을 가장 신뢰도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색깔, 나는 얼굴에 받는 색깔도 없고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난 좀 진중해 보이고 싶다 하실 땐 블루 색깔 선택하시면 산뜻해 보이고 진중해 보이는. 그리고 50대 이후로는 남자들에게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색과 금색 타이. 이건 뭐냐면 하객 패션들 많이들 하시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색 반짝이가 달린 자켓이라든지 그리고 금색, 은색의 타이는 호스트 자리.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결혼식부터 시작돼요. 남자, 신랑, 혼주가 은색 타이 많이들 매죠. 그리고 아버지가 붉은색, 노란색, 황금색 타이들 많이 매요. 이게 행사를 주최하거나 호스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멜 수 있는 거. 어머니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식자리. 그리고 하객으로 갔을 때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싶을 때 금색, 은색의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쇼핑하러 가지 말자 그랬죠.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냐고. 근데 분명 못 입는 옷들인 게 분명하죠. 쇼핑 가시지 않는데요. 쇼핑 가시기 전에 분명 해야 될 건 있을 거예요. 사야 될 건. 그런데 옷은요. 어떤 걸 입느냐보다 어떤 걸 안 입느냐가 더 중요해요. 쇼핑 가시기 전에 옷장문을 다 열고 2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옷이다. 그럼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그런데 이 버리실 때 중요할 거. 엄마가 물려준 트렌치코트도 버리고 아버지가 30년 전에 쓰던 그 낡은 가방도 버리고 이런 것들 버리지 마세요. 내 옷장 속에 나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묻어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유행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요. 요즘은 더 빨라져서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쓰시던 가죽 가방을 내 아들이 첫 출근할 때 들려서 내보내보세요. 이게 너희 아버지가 나랑 결혼해서 처음 산 가죽 가방인데 낡고 아주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첫 스타트를 하는 나의 아들에게는 굉장한 이야깃거리와 굉장한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진주 반지 많이들 있죠. 엄마가 물려주신 것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네, 이런 것들도 꺼내서 요즘 아이템들하고 같이 한번 결합해 보세요. 이것들이 결국은 엄마가 물려준 역사와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이 함께 결합되는 거예요. 왜 새 것만 좋아하시는지. 옛날에 입었던 엄마가 젊었을 때 입었던 트레치코트요. 지금 내가 입어도 맞아요. 이런 것들을 나의 옷장 속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서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쇼핑 안 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굳이 안 맞으시면 수선하시면 돼요. 뭐 디테일로 승부하는 게 세 번째인데요. 동안 하는데 이 동안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눈동자에 있어요. 자, 난 정말 젊어 보이고 싶다. 그러시면 눈 안구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눈에 총기가 떨어지면 늙어 보여요. 그리고 눈빛이 말똥말똥하면요. 60 먹은 할아버지도 정말 근사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열정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술도 못하고 바뀌지 않는 사이즈가 눈동자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강아지 눈을 생각해 보시면 강아지 예뻐 보이죠? 흰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 눈동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자가 적어요. 그 눈동자가 그대로 커서 눈이 커지고 흰자가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강한 눈빛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윽한 눈빛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눈동자 자체의 힘을 기르시는 게 동안으로 보이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이 얼굴 성형들 되게 많이 하시고 싶으시죠? 그리고 동안 바뀌는데 굉장히 나 조금 더 젊어지고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실 거예요. 세안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으면 제가 관상 공부를 이 전태궁이 멀면 부부관계가 안 좋대요. 근데 입 다물고 있으면요. 궁이 멀어져요. 근데 웃으면요. 올라가죠. 옆으로 모여요.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남자 탤런트들, 여자 탤런트들 인기 좋은 사람 입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입술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웃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V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저 운전할 때도 앞에 거울 내려놓고 이렇게 연습해요. 일부러라도 쥐라고. 손금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쥐면 뭐 여기 성공선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자기에 대한 노력.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65일 24시간 나한테 장착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웃는 인상으로 내 얼굴도 바꿀 수 있고 내 이미지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템.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보다 안 해야 되는 게 더 많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브랜드 있냐고 제가 여쭤봤죠? 퍼스널 브랜드 있으시죠? 네. 네, 내 이름 석자. 아유, 공부 효과 빠르십니다. 노굿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희 뭘까요? 남성분들 보시면 내 브랜드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뼈 바로 위에 그 뭐뭐 브랜드 이렇게 찍혀 있죠. 내 양말에 지금 브랜드가 있다 없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 브랜드는 뭐? 나의 브랜드는 나예요. 다른 브랜드가 섞여 있어봤자 아무리 좋은 페라가모,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봤자 그건 그 아이의 브랜드, 나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시선만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구두 위에 저렇게 장식품들 한때 한참 유행했어요. 사실은 어디서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저거 신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저런 브랜드들도 페라가모 구두 신은 그 남자?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돼요. 에르메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뭐 다른 여타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그 정도 중저가로 머무르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거 굉장히 잘 착안하셔야 되는데 남성복의 그 주 고객 타겟층이 30대, 40대 여성들이래요. 6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그래서 여성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발견된 거, 넥타이에 반짝이 붙이는 거. 여자들 반짝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부장님한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할 때 가서 보면 저게 한 10,000원 더 비싸요. 그죠? 우리 남편 기 살려줘야 되는데 기왕에 하는 거 내가 10,000원 팍팍 써! 그러고 사는데 매자마자 품격은 떨어뜨리고 얼굴 시선은 타이로 가고. 얼굴이 보여야죠. 우리 남편 잘생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 게 저 반짝이 타이. 그리고 브랜드 네임, 핸드메이드 이렇게 붙어있는 겨울, 가을철 코트 꺼내면 요즘 많이들 보여요.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카트카를 하나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끊어드릴게요. 네. 이게 그냥 손으로 만들었어요.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들이 요거 뜯으면 이렇게 옷에 흠집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빌려왔다가 그대로 입히고 그게 방송에 나가고 방송에 그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행하는 건가 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렇게 택 붙인 모자 쓰듯이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꼭 제거하고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성분들 품격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여름에도 뒤축이 없는 구두는 신지 마세요. 발가락 다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끈은 달려있는 거. 뒤에 슬리퍼. 저거는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 앞에 이렇게 잠깐 산책 갈 때나 슈퍼 갈 때 신으시는 거. 품격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앞에 구멍이 있거나 여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의상의 멘토에 있어서.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뒤축 슬리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꾸며 입고 아무리 정장을 했다고 해도 입자마자 신자마자 뭐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옆에 셔츠에 스티치 이렇게 들어간 거. 아까 넥타이하고 똑같아요. 얼굴 시선에서 시선 좀 뺏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그 판매, 유도책으로 만들어진 아이템 중에 하나. 가장 생각해야 될 거,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눈빛을 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법의학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모델을 이야기만 듣고 그림을 그려요. 몽따주를.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계속 몽따주를 그리다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몽따주를 그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림이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들께 제가 장단점을 한번 여쭤보면요. 보통 수업 시간에 장점 있으세요? 그러고 여쭤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묵묵부답이신데 단점 있으세요? 그러면 60 먹은 그 할머니들도 난 키 작은 거부터 말이야 시작해서 줄줄줄줄줄줄줄줄 꿰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바꿀 수 없다면 지워야죠. 자기 이미지, 자기 스타일을 생각하실 때 장점 외에 단점은 김태희도 단점 많아요. 그렇게 예쁜 여배우도. 단점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60 먹어서 키 작은 게 단점이면 어떻게 성장판을 늘려드릴 수도 없고 키워드릴 수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단점은 지우세요. 나를 생각했을 때 최대한의 장점만 생각하세요. 이미지 스타일링에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의 최대한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중에 눈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그중에 나의 명석한 두뇌가 되면 더욱 좋겠죠. 장점만 생각하시는 이미지 스타일링 하시고요. 제가 첫 번째 균형 맞추기, 안경,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다 얼굴에 균형 맞추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메시지 던지기, 소품들, 행커칩, 명함 지갑, 만년필 이런 것들이 내가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 유행의 포인트. 다른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브랜드를 나만의 프로페셔널함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브랜딩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잊으세요. 강의는 다 끝났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잊으세요. 1시간 동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얘기를 다 잊으라는 저 사람의 생각은 뭘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잊으시고요. 내일 아침 옷장문을 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말은 뭐지? 추우니까 머플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란색 테일을 매야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65일 24시간 장착되어 있는 나의 메시지, 소통의 도구인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옷장문 열면서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영어 많이 써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360일 24시간 장착되어 있는 나의 소통의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 옷장문을 열고 현관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내 브랜드와 나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